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48회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프로 방송인, 프로 방송인이고 방송인이죠. 또 프로 정치인이고 또 1세대 그 원로 네, 벌써 원로라고 언론가요. 하기에는 아직 네. 청년이신데 아무튼 오늘 청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년과 기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왜냐면 또 새로운 진짜 또 90년대생들한테는 알려주실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귀한 정은혜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청국장 기존의 멤버들 했던 거는 이렇게 좀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뭔가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이나 이런 직접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되게 많으실 텐데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들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민주당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소중한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조언, 경험담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계의 원로, 화석, 네,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석이라고 하기엔 아직 되게 젊으신데.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이게 자리를 좀 물려주고 청년분들에게 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또 길을 또 개척하는 게 지금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사타파에서도 종종 이렇게 운동하면서 네. 들으면 이렇게 낮에도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외로 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요새 제가 정치를 지난 5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좀 많이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제가 하루를 1년같이 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하루를 1년처럼 살아서 너무 많이 소진된 게 느껴졌고, 그리고 지금 아이가 지금 26개월 정도 됐는데 또 아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냈더라고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요즘은 좀 아이랑도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맡으신 역할이 많으세요. 엄마이자 또 그 와이프이자 또 정치인 네.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맨 처음 뵀을 때도 이미 그때 아기가 있는 상태셨는데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일정이 바쁘시고 진짜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속에서 그걸 다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월급 받고 뭐 하냐 이런 말씀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도 한 새벽 1~2시에 들어가고 5시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했고, 요즘 보면 청년 정치인분들 굉장히 막 밤낮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을 만들면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녹슬기보다 달아져서 없어지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따가 이런저런 느끼셨던 기억이나 경험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저는 특별한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박덕흠 3차 고발이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진걸 소장님한테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참자유 청년연대라 해서 여기서도 맨날 그 법세련 사준모 이런 데에서 고발만 당하니까 우리도 좀 진짜 자유를 되찾자. 또 아마 하실 말씀 진짜 많으시겠지만 자유의 의미를 어느 순간 저기서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진짜 자유를 되찾자, 이런 목적으로. 네, 그런데다가 솔직히 박덕흠, 조수진 의원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 국회의원직을 당장이라도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얘기가 안 되고 이게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청년들이라도 좀 목소리를 좀 보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요즘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또 보수당의 행태를 보면 잘못한 개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도 않은 개인의 주변을 자꾸 맞아요. 지금 패턴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계속 좀 그런 식인데 정말 박덕흠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 같이 정말 이거는 저는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관심이 없다. 그런 것 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박덕흠 같은 경우는 탈당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탈당한다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안진걸 소장님을 고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나경원은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박덕흠은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 희도님도 다루시면서 계속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맞아요. 뭐 각상도, 박덕흠 이런 사람들은 제 주위에 좀 정치 무관한 친구들은 아예 모르더라고요. 박덕흠 씨는 그나마 좀 알려지는 것 같긴 한데 와닿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글도 쓰긴 네. 했는데, 그러니까 재벌 기득권, 막 검찰 뭐 이런 얘기들은 내 일상과 안 와닿는데 공교롭게도 저기서 맨날 얘기하는 뭐 휴가증, 뭐 표창장, 뭐 논문, 뭐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은 뭔가 와닿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내 이야기 같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거기엔 되게 반응을 하고, 또 심지어 거기에 정치적인 속셈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 제 주위 친구들도 거기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뭔가 막 박덕흠 수천억 했다 그러면 뭐 애초에 저런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꺼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 연결점을 잘 찾을 필요가 있겠다,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공교롭다기보다 거기서 그런 지점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파고들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공교로운 이제 거죠. 뭐 공정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좀 공정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너무 잘못된 그런 사안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추미애 장관님의 뭐 따님의 식당에서 수천만 원 사용 기사가 그렇게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 한 8, 9천 썼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만 원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네. 뭐 2천만 원? 그것도 뭐 한 10회인가요? 뭐 한 20회에 네. 걸쳐서 쓴 건데, 근데 박덕흠 의원이 뭐 1,000억을 했다고 처음에 기사가 나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천억, 3천억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수천억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손에 닿을 수 있는 네. 그런 금액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뭐 만약에 1조를 했다 하면은 그거는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1조를 했대? 어떻게 1,000만 원을 했대? 이렇게 생각이 들지. 한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뭐 어쩌지 할 수도 네. 있. 그러니까 내 저쪽에 피땀 흘린 돈인데 그건. 예, 그래서 저쪽에서의 그 프레임을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각하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22조 뭐 4대강 하면 안 와닿는 거야. 네. 내가 22조에 벌 일도 없고 그 정도 단위는 내가 뭐 목소리 낸다고 바뀌지도 않는다 생각하니까 더 뭔가 관심을 끊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내 일평생에 사실 22조를 만져보거나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돈이 국민의 세금이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돈이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더 이렇게 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 계속 무관심하게 하려는 저들의 속셈을 막 투표 안 하게 하려 하고.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민주당을 찍으라고 저도 주위에 얘기 안 하고 그냥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당을 찍어라. 내가 이걸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 다 막 싫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뭐 민주당 찍어 이러면 어차피 욕만 먹으니까 무효표라도 해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는 거면. 근데 투표장 자체 가는 거를 그냥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결국엔 기득권이 이렇게 도움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저쪽에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진짜. 네. 아니 아무튼 뭐 공정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지금 의대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지금 이제 두 돌이 돼서 26개월인데 네.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가 막 울고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심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 의사 선생님이 잡고 계시니까 이 주사 맞으면 너는 괜찮아질 거야. 네. 근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저는 의사라는 직업이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공익을 위한, 공공을 위한 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에 의대 시험 같은 경우를 더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특히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이건 이제 국가에서 행해지는 국가고시인데, 뭐 이원우 의원님도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수능 시험에 1분 늦으면 정말 칼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능 시험 날 막 경찰차 다니고 막 오토바이 다니고 막 맞아. 우리 출근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협력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는 국가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 시험을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연기를 하고 네. 우리도 계속 정부나 민주당에서 설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있다가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의대생들이 낸 그 뭐죠? 호소문도 아니고 뭐 성명서? 네, 성명서. 청원 올렸던 네, 그 그러니까 글이요. 뭐 사과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우리가 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를 뭐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더 좀 놀라웠던 사실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그 뭐 병원장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리 사과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권칠승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그 의사들이 대리 수술하는 거를 뭐 한 700 몇 건 이렇게 보셨는데 747건인가요? 그렇게 대리 수술을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사람이 뭐 면허 정지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더 자신들에게 맞춰서 그런 룰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준을 좀 사회적으로 좀 통일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기회의 공정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대생들이 만약에 이번에 10월 20일까지 결정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보고 싶으면 정말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막 국민들한테 빌고 뭐 죄송하다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시험을 다시 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태도가 너무나 좀 그들이 기득권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모르게 의사가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것 같고 다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뭔가 얘기를 듣고 와서 이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도 아프거나 더 안 좋아지면 내가 잘못했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반성해야지.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깔려 있었을 텐데 이번에 진짜 그 전교 1등 그 드립 그걸 통해서 저는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뭐 아까도 그리고 뭐 시험이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또 왜 그걸 반대하는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시험을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시험 만능주의 너무 다 시험으로 성적으로만 가는 게 전 옛날부터 이거에 좀 불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이제 인기 뉴스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태도를 보면은 마치 앞으로 평생 의사가 마치 못 되는 것 마냥 지금 굉장히 큰일인 것 마냥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능도 그렇게나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이재용도 재수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원래 누구나 1년 정도 자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만 1년 있다가 다시 시험 치면 되잖아요. 저는 여기 있어서 최대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 1년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전혀 없고 시험을 치겠다 안 치겠다 이거를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그거를 애초에 그리고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뭐 잘못했어. 원래 사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미안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거나 이게 반성이 들어가 있고 이게 사과인데 애초에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사과를 억지로 시킨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네 이게 좀 합의점이 어느 정도 찾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거 보셨죠? 그 단톡방? 그러니까 네. 병원장 사과한 거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응 보니까 가관이던데 진짜. 네. 전혀 뭐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그니까요. 근데 솔직히 연애에서도 그렇게 하면 바로 차이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연애도 그런데 지금 국가의 그 시험을 가지고 되게 전혀 뭔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반성도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척을 안 하는 게 더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의사 파업이라고 불리는 그 진료 거부 당시에 어떤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지금 파업 중이라고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앞으로 난 당신 그 의사 파업 지지하지 않고 당신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걸러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파업했던 의사가 나중에 근데 십몇 년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의배와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과 구분이 힘들어지는데 저는 그냥 좀 이분들을 좀 어떻게 그냥 의사 시험을 솔직히 말하면 1년 뒤에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게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너무 비교가 되는데 이번에 그 울산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소방사 분들께서 정말 막 컵라면 드시고 김밥 드시면서 그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네. 네,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의료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좀 구분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애초에 그리고 의사도 아니면서 자기 미래의 기득권,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남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인식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것도 비슷한 것 같은 게 막 여러 가지 심리가 있지만 내가 갖지 못했지만 마지막 버스에 타려고 그 부동산 규제를 그래서 싫어하는 네. 청년들도 있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법과 제도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인식이 안 바뀌면 아무리 뭐 문재인 정부 이후로도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한들 어떻게 이게 청년들의 불만이 완벽하게 케어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조중동에서는 그 분노한 청년 A, B, C 해가지고 따옴표 따서 모든 청년들이 열받은 것처럼 잘하잖아요 또. 네. 근데 요즘 거기도 되게 실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설도 많이 쓰던데. 다행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뭐 새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한 언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지만 신문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근데 신문에서 봤어. 신문에 나왔어. 이러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뭐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졌고 그런 능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아무리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을 쓰면 사실은 어느 그 소수 일부는 그 기사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희 이 청년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너뛸 때 박수를 한번 쳐갖고 아니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민주 대 독재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프레임 전쟁 뭐 수구 대 뭐였죠? 뭐 개혁 그다음에 뭐 평화 대 그다음에 또 뭐였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프레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항상 외친 게 공정이잖아요. 물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완벽한 공정이란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회만큼이라도 공정해야 된다 하는데 이 막 촛불 조국 전 장관님 때도 그랬지만 선택적 분노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려우면서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특히 뭐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이런 공정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저도 제 주위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선택적 공정을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아까 그런 어떤 인간의 깊은 그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얘기 아닌 것 같은 거에는 무관심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바빠 죽겠는데 스펙 쌓고 그리고 또 그런데 막 대학 입시 비리 얘기 나오면 뭔가 내가 그 기회를 뺏긴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는 둘째치고 그 분노가 선택적으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서 그럼 이게 언론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저는 우리 청년들 특히 80년대 이후에 이제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그 어른 세대와는 다른 희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뭐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50년대, 60년대 특히 태어나신 분들 보면 막 전쟁도 겪으시고 아니면 막 그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들 덕분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희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너희가 뭐 밥을 굶었냐, 그죠? 뭐 옷이 없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또 저는 가난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꼭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 특히 청년들을 줄을 세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 세우는 거는 1등한 친구도 불행하고 꼴등한 친구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네. 1등한 친구는 본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꼴등한 친구는 나는 이런 자격이 없어 라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나는 이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못 봤기 때문에 이걸 할 자격이 없어.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대를 나왔는데 특히 지방대를 뭐 약간 뭐 지잡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대 나온 친구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은 게 제가 하버드 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똑똑하고 뭐 멋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보통 이제 스카이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스카이에서 온 친구들은 뭐 공부를 잘했고 지방대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하버드를 못 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요. 지방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하버드를 갈 생각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되게 많이 긋는 것 같아요. 내가 지방대 나왔고 이 정도니까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스카이에 나온 친구들은 뭐 주변에 내 친구도 하버드 가고 우리 네. 뭐 부모님도 가고 하니까 그게 그냥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얼마나 조성이 됐느냐. 특히 우리가 말하는 게 뭐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된다. 뭐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자.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 안 되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그냥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인 건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실례로 제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300명밖에 없는 거죠. 4년에 한 번 300명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제가 꿈꿔왔던 뭐 고교 무상급식법 그다음에 이번에 뭐 검찰개혁법 이런 법안들을 제 손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럴 때 오. 굉장히 막 감동이 있고 네.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국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끝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고 집안을 청소하면 또 다음날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다음날 청소해도 원래 청소할 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저 스스로가 내가 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두 일은 다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나 그것보다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을 저도 줄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가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세뇌당했던 게 너 대학 가서 사겨. 여자친구 대학 가서 사겨.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네가 결혼하면 뭐 잘 살게 될 거야. 대기업에 가면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무언의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 압박 속에서 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의 그 소수만 행복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수들은 굉장히 불행하고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금 쭉 말씀하신 걸 저는 약간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라 보거든요. 뭔가 빨리빨리 하고 고속 성장, 압축 성장해서 이게 삶도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내 자식한테도 그걸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사회는 달라졌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격차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막 주위에 막 친척들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계속 공부해라.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완벽하게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순간은 한참 이제 이 자식까지 다 키우고 난 후인데 그때 가면은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지금 이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 분들도 다 빛나는 그 청춘은 있는데 뭔가 그런 걸 어떻게 끌어낼까? 누구나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이 저랑 다른 분들이라도 누구나 그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걸 어떻게 찾게 할까? 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라에서 제도나 뭐 그런 걸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느끼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하찮은 일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고 하면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다 모든가 중요한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암기 위주의 교육 사회 속에서 꼴등은 패배자가 되는 이 시험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지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좀 더 적성에 맞고 그런 게 있으면 이걸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일예로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군대에서 누군가가 저 제대하고 나면은 간호사 될 거예요. 간호사 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야 임마 나 의사가 돼야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예를 들어서 다 하고 싶은 건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런가? 하려면 의사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자기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 게 이 교육제도 왜냐면 오늘 앞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는 기술도 굉장히 지금 잘 돼 있고 이 개개인의 역량들도 되게 뛰어난데 왜 유럽 제도 같은 그런 교육 제도를 여기서는 실행하지 못하는가 전 너무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국회의원분들께서 근데 이런 걸 아무래도 좀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아까 그 황희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화의 그 모델이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의 그 인생의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과거에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뭐 실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원숭이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뛰어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먹이를 여기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여러 마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먹이를 잡으려고 이제 서로 이제 막 뛰겠죠. 근데 잡을 수 없는 거리고. 근데 그 뛸 때마다 연구자가 물을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뛰면 물을 뿌리고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하다가 물 맞겠는데 이러면서 그 먹이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실험이 그래서 그 중에 원숭이를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먹이를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대요. 근데 그 새로운 원숭이는 이 환경이 처음이니까 계속 또 그 먹이를 잡으려고 뛰었다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다른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말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돼. 왜냐면 원래 부동산이 있던 집안 아니면 원래 뭐 돈이 많은 집안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잘해도 못해. 그러니까 과거가 오히려 보면 저는 더 행복했다고 보는 게 우리 막 5,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돈이 없고 막 어렵게 사셨어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서울대를 가서 뭐 판사가 돼서 성공을 해서 그래서 다시 자기 살던 곳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랑 뭐 동생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 희망조차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는 불안감과 또 문제는 이 성공을 쫓다 보면 또 끝이 없잖아요. 이 욕망도 끝이 없고. 그러니까 참 이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저는 철학을 좋아해갖고 그런 거 막 생각하다가 그 답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한참 뒤에 느끼게 된 케이스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미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프로게임 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 뭐 대학 가라 이런 걸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항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땐 몰랐지만 이게 살면서도 되게 비슷하구나. 뭔가 물론 그걸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느낀 것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엘리트들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을 싸잡아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억지로 맞지도 않는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하느라고 그 꿈과 특히 요즘 BTS, 페이커, 김연아 선수, 막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충분히 자기 재능 발휘해서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거를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 자녀분들과의 가정 교육이 제일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80년대생 부모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조금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는 이제 아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80년대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더 좋은 학교, 더 이렇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이런 걸 많이 요구했다면 요즘은 우리 아이가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좀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부모님들이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아이를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사실 기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네. 개가 있는데 저는 산 바로 밑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아이한테 뭐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가시라고. 우리는 아이를 뛰어놀게 하는 어린이집이고 놀이터에 가거나 산에 가서 뭐 직접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도 심어보고 그런 위주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뭐를 가르쳐라 뭐라 할 거면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달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바로 여기다. 진짜 근데 이런 데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데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네.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런 데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또 많아져야 수요가 많아져야 또 그런 교육기관들이 계속 생겨날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시장 사회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왜냐면 자본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요가 있는 걸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교육개혁이라는 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교육개혁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근데 기성세대 분들께서 자기 생각을 먼저 바꾸시질 않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을 자기부터 그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이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코스를 밟아갔으면 좋겠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너무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 자라나는 애들이 교육을 개혁하면서 교육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처럼 인식도 변해야 되고 교육개혁도 변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너무 희망적이어가지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데 예전에 저도 어떤 분들 인터뷰하다가 50대 이제 아저씨셨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뭐 요새 뭐 공장 가도 사람이 없고 말이야. 어디도 사람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근데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이때 우리 애는 서울대 나와서 지금 대기업 들어갔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사실 그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었다 말한 게 그럼 당신의 아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사회는 왜 그러냐라고 불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공정을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했던 뭐 BTS라든지 우리가 막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직업 자체도 우리가 꼭 뭐 월드컵에서 뭐 금메달을 따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이 자기가 개발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충분히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한 70% 80% 정도 이제 대학을 가는 나라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뭐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뭐 배우고 싶으면 가는 곳이지 우리는 그 대학교 자체로 한마디로 사람한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급수를 딱 붙이는 거죠. 맞아. 네.
그 대학을 졸업한 것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평생의 급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스카이를 나온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데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좀 뭔가 인정을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고 여기 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아, 하버드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빨리빨리 배우시나 봐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지방대를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뭐 지방대를 나와서 운동을 못하고 나중에 하버드를 나오면 운동을 잘하는 건가요? 근데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뭔가 그런 사람의 등수와 급을 매기는 대학교 입시 제도. 그래서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프랑스처럼 이렇게 그냥 균일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정부에서 또 이렇게 국가에서 등록금을 다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김어준 총수의 그 무학의 통찰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그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방통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가긴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억지로 이걸 또 해가지고 졸업을 꼭 해야 되나?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배우고 그때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가서 더 생각해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 여기서 만약에 그만두면 아, 얘 자식 공부하다 안 되니까 도망쳤네. 이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얽매이는 거 아닌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좋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하면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그 얘기 한번 해볼래 했어요. 아까 사실은 뭐 그 말씀 바로 이어서 해주셔도 좋은데 아까 그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의 인식이 되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도 총선 기간 때 그거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그 민주진영에서 특히 청년 정치인 많이 필요하다. 특히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내 지역에 청년 국회의원이 오면 약간 그건 좀 뭐 자존심도 상한다든지 아니면 좀 연륜이 있거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좀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예산을 받는데 이런 게 충돌하니까 네. 그럼 결국엔 전국에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비례로만 다 모는 것도 현실적으로 썩 마땅한 대안이 아니라 보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하고 싶은 말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서 1세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정치계 핑클 핑클 좋아하세요? 핑클 좋아하네요. 네, 정치계 핑클로서 한 말씀 이 뭐 미래 세대의 청년들과 또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께 하시고 싶었던 말씀 편하게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386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이제 또 60년대 태어나셨던 분들이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주로 정치를 이어오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생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김강진 의원이 처음에 당선이 될 때 저희가 2012년에 청년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좀 한 8년 정도는 그런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뭐 요구가 많이 없다가 이제 올해 2020년에 이제 청년 정치인 분들이 한 13명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을 때는 3명이었고 그 네. 전에도 한 4명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년을 대표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의 인구가 3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90명이 네. 청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뭐 청년인데 남성, 뭐 청년인데 여성, 청년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예술가라든지 뭐 청년인데 이런 식으로 좀 교집합적인 부분을 찾아서 사실은 90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뭐 1세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저희는 정당 활동을 하긴 했어도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들도 보면 1세대들은 그때는 뭐 립싱크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이고 뭔가. 예. 하지만 그분들의 열정이나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죠. 굉장히 그쵸. 열심히 하셨지만 예. 이번에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보면 더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1세대 정치 그 연예인들도 보면 뭐 염습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네네네. 예쁘다 해서 오고 막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 뭐 BTS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막 3, 4년 뭐 6, 7년씩 그 10대 시절을 다 바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시는데
물론 지역에서 그렇게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는 경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당이라든지 이제 청년들이 저는 원래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 가입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때 정당 활동을 하고 그때는 정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시야가 넓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당 활동이라든지 뭐 지역에 활동을 한다면 사실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 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북유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10대 때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새로 들어온 청년 정치인들 시간이 한 반년 정도 지났네요. 벌써 반년 정도 지났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 보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세대 핑크로서. 1세대로서 예. 평가를 내려야 되나? 약간 평가라기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존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단점을 보완하고 계속 지금 BTS도 또 나중에 보면은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쉬운 시스템에 대한 뭐 당내 시스템도 좋고. 근데 저는 청년 의원 개개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라든지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스템인 거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었던 게 총선기획단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청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보면 사실은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13명이 나머지 뭐 한 280여 명 되는 분들과 함께 해 나갈 때 그런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기존에 뭐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정당 국회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위계 질서가 명확하게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군대랑 비슷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국회의원도 1선 한 국회의원, 2선 한 국회의원, 3선 한 국회의원이 다르고요. 또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나이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런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청년 정치인들이 처음에 가서 많이 놀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응하고 순응해야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소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중요한 게 그렇게 소신을 지킬 때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서 그래 뭐 너무 튀려 그러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주시기보다는 젊으니까 용기 있다 젊으니까 대담하게 하네 이런 시선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용기 방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 생각하고 약간 있었는데 지지 발언인가요? 지지 선언이신가? 힘내. 네.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조두순법이었나요? 막 이렇게 달리기 네. 되게 참신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얘 좀 개혁적인 것 같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 뻔한 거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게 저도 총선기획단에서 옆에서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은 뭐 그냥 사형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현역 시절 때는 더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좀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좀 대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당 안의 분위기.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저런 네. 법은 왜 저렇게 안 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주변 의원님들을 보시면 이게 여야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 제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조두순이 절대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나영이 양의 접근을 정말 금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저는 막 뭐 어떤 뭐 화학적 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네. 막 생각을 해보고 막 혼자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당에서도 그렇고 좀 조율해야 될 필요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법들이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두순이 여러분들도 정말 놀라시겠지만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주치 감형 제도라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술을 마시면 약간 일반적인 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했더니 다른 법들과 또 충돌이 되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안했던 게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는 주치 감형 제도를 없애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좀 약간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사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보는 이유가 오. 국민들이 정말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사실 바로바로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검찰개혁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저는 그 국회의원 소수의 몇 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의 힘으로 그 국회 그 힘을 국민의 힘이요?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깨어있는 시민의 네. 힘으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시민의 힘이 네, 힘으로. 거대한 힘이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왜 하셨는지 사실. 네. 조직되지 않은 힘은 사실 어렵고 조직된 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쪽에서 말하는 그런 힘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진짜 정치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게 너무 일찍 또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약간 반발짝 정도 나가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시적절하게 딱 그 시적절한 만큼 또 꺼내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아무리 혼자서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아니면 혼자서든 소수의 국회의원이 바꾸려고 해봤자 정말 이 다수의 목소리가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도 왜냐면 그때 이 법안 내주셨지만 그 전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이 처벌이 5년부터 무기징역인 거예요. 근데 저는 5년이 말도 안 된다. 이거를 근데 10년도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 어떤 분께서 이제 내셨는데 그게 계속 계류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지역구 의제도 아니고 이걸 누구 하나 총대 메고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떠다니는 법안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들 뭐하냐 왜 법이 있다위야 이런 얘기만 하게 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끌어가 주시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되게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쉽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갔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일단 이번 1세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계의 핑클이라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 핑클로서 좀 짧지만 좀 되게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었고요. 일단 이걸 보시는 분들도 국민청원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되게 아쉬워요. 네. 아니 혹시 SES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여쭤보려고. 핑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저도 원래는 그 아이돌 쪽의 정치를 대입을 못 해봤었는데 이렇게 해보면서 그쪽에서의 변화 과정과 정치 쪽을 대입해봐도 어떤 인간의 그 심리와 어떤 행동이 다 비슷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뭔가 거기도 어쨌든 팬덤 그러니까 이 팬들이 움직이듯이 뭔가 이게 막 다 똑같진 않겠지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시민들이 결국에는 반대하는 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발걸음 맞춰가야 되듯이.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게 저는 그 총선 때 느낀 딱 그 마지막 한 문장이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목소리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아니 근데 아무튼 앞으로 뭐 하세요? 네, 장래희망이 뭔가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요즘 굉장히 저도 철학적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공인이기도 하지만 또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일단 특히 이번에 제가 좀 느낀 게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가족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치를 계속하고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가족이 그런 정말 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유도 없이 어려움을 겪을 일도 생길 텐데 그것들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좀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님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속이 엄청 힘드시면서도 그 굳건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견디고 버티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는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너무 안타까운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돌들도 세대가 더해갈수록 계속 이 시스템도 발전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앞에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덕분에 또 정은혜 의원님께서 만약에 또 다시 정치하게 될 때는 이 프레임을 저희가 좀 더 그 프레임을 오히려 깨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번에 또 강경화 장관님께서는 이제 부분께서 이게 여행하시는 그렇게 그렇게 말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세대가 더해갈수록 또 바뀌지 않을까요? 네, 좀 좋은 말씀이네요. 네, 저희가 진짜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혹시 뭐 향후에 글 쓰시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책 쓰시거나? 네, 제가 계획하시는 거. 네. 원래 저의 첫 책이 올해 나온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 책을 보면서도 저도 요즘 느끼는 게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란 청년들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었고 지금 남편이랑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결혼은 더치. 더치페이 할 때 더치인데요. 네. 진정한 반반 부부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생소하죠.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많이들 안 하시고 하는데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기왕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법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책 쓰시다가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빨리 내라, 제출해라 막 이러면서 싸우긴 하는데 대략 예정일이 언제쯤이에요? 출간? 일단 내년을 목표로 좀 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출간하시면 여기 1등으로 나와주시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이벤트 해도 좋겠어요, 진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생각도 돌아볼 수 있고. 그럼 꼭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정은혜 의원님, 방송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정은혜 TV는 요즘 따로 안 하세요? 네, 제가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뭐 아이 키우고 막 이러느라고 요즘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아마 출판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로 조금 유튜브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